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의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고소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 형사 절차에서 보호받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고소를 하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 수월하게 방어할 수 있겠지만 정말 억울한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까지 써가면서 대응을 한다는 게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고소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면요. 먼저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에서 조사 날짜를 잡기 위해서 전화가 옵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했다고 해서 바로 고소 사실을 통지해 주는 게 아니고요. 보통 경찰이 조사 날짜를 잡기 위해서 전화를 했을 때 고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의 경우에는 고소장을 보고 고소인을 조사를 하고 기타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그다음 참고인 조사도 대부분 끝낸 다음에 고소를 당한 사람, 즉 피의자를 조사하기 때문에 앞선 절차들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사관이 전화가 오면 조사 날짜를 잡게 되는데요. 수사관이랑 조율을 해서 날짜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합니다.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수사관과 연락을 주고받아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의 인적사항, 직위,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견서 같은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번호도 미리 물어보셔가지고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찰관마다 다르긴 한데 대략적인 혐의 사실을 간략하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로 열람 등사하는 것입니다. 그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절차대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공개로 반드시 고소장을 받으셔서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고소장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조사를 받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혐의 사실을 파악해야지만이 저희가 준비를 해서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게 고소사건이 아니라 경찰관이 인지를 해서 수사를 들어간 인지사건이라면 고소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관에게 혐의 사실을 파악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소장을 먼저 제공받았다면 당연히 그 관련된 내용을 미리 환기를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당연히 기억을 하기가 쉽겠지만 이 고소라는 것이 바로 전날이나 전전날에 있었다는 일만 고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몇 달 전에 일어났던 일을 사실 저희가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기억을 짜내셔가지고 고소 사실에 맞는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기억을 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CCTV가 있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대화 내용이라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다 긁어 모아야 됩니다. 만약에 CCTV가 있다면 그 보관하고 있는 곳에 가서 CCTV를 먼저 열람을 하시고요. 보통 CCTV를 열람은 시켜주고 제공은 안 해줍니다. 경찰이 와야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셔서 열람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필요한 증거라는 판단이 드시면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할 테니 바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두시고 그다음 경찰관한테 즉시 CCTV를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관에게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도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고소장을 통한 고소사실 파악과 기억의 환기와 증거 수집,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경찰 조사 날을 잡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조사 날짜가 조금 빠듯하다고 하면 최대한 좀 미뤄서 나중으로 조사 날짜를 잡는 게 중요하고요. 또는 연기도 가능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조건 합의로 조사 날짜를 잡을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기를 하게 되면 체포가 될 수도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선에서 조율을 하셔가지고 출석을 꼭 하셔야 된다는 점
이것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찰 조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첫 조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미 수사관의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도 끝냈고 참고인 조사도 끝났고 관련 증거자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 첫 진술을 보고 수사관은 심증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람인 이상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겠죠.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에서 불송치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유의할 사항은 사건마다 다 다른데요. 또 비슷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휴대폰을 임의로 먼저 제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저희는 휴대폰과 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함부로 경찰에게 제공하지 마시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 범위가 특정된 상태로 휴대폰을 건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결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무결하다 하면서 휴대폰을 건네는 순간 정말 나락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관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파악해서 답변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관의 경우에는 고도의 수사기법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둘러서 얼핏 들었을 땐 상관없어 보이는 질문이나 아니면 배경이 되는 질문부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는지에 대한 파악이 없이 대답을 해버리시면 나중에 정말 정작 중요한 질문과 모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도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질문의 내용과 의도를 파악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답변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최근에도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의뢰인이랑 동석을 했을 때 되게 상당히 곤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모르는 것은 당연히 모른다고 답을 하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당연히 저희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추측성 답변을 하십니다. 이게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추측성 답변을 진실인 것처럼 겪었던 것처럼 진술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확한 내용을 사실처럼 말을 해버리면 나중에 어쨌든 객관적인 물증이나 다른 정황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면 저희는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말을 장황하게 하시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은 많이 할수록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허점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간략하게 질문에만 답변을 하시고 웬만하면 살을 붙여서 장황하게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 도중에 수사관이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가시게 되면 좀 수사관의 태도가 변호인이랑 있을 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도 혼자 갔을 때 너무 강압적으로 얘기를 해서 나도 모르게 이상한 답변을 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너무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서 위축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참고 그냥 진술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상당히 불리해지니까요. 이때는 수사 중단 요청을 하시고 위법적인 행동이 있다면 컴플레인을 거시고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시고 아니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다시 오겠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셔가지고 수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 해버리고 나면 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아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라,
것과 추측성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과 사실 거의 맞닿아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거짓말의 경우에는 탄로나는 순간 진짜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특히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거짓말이 탄로나는 순간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대부분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면 계속 그 거짓말의 논리 구조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고요.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조사받을 때 유의하실 점. 그러면 변호인을 선임할까?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히 변호인은 선택의 영역입니다. 꼭 선임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시더라도 꼭 상담은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저희 의뢰인 중에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하늘이 자신의 진실을 알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변호인이 없이 이제 대응을 하셨다가 결국에 기소까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경찰 조사만 제대로 받았어도 절대 기소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가다 보니까 횡설수설을 하시고 유리한 부분의 주장을 제대로 못 하시고 불리한 진술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떤 진술이 불리한 부분인지, 어떤 부분이 유리한 진술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소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상담 단계에서 최대한 알고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사실 이 수사 단계는 그러니까 수사의 밀행성이라고 해서 수사 단계는 다 비공개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수사 자료를 볼 수 없고 수사관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지 알기가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료를 안 보여주니까요. 어떤 참고인을 조사를 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 그 사실을 재구성해서 방어를 수사 단계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상담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이게 생각보다 불리한 진술과 유리한 진술을 구분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불리한 자료와 유리한 자료를 정말 구분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례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먼저 카카오톡 자료를 전부 다 냈더라고요. 심지어 그걸 이제 사설 업체에서 복구까지 해서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유죄의 증거가 되어서 이제 안 좋은 결과가 있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셨다면 재빠르게 변호인 상담부터 받으시고 이 자료를 낼지 말지와 유리한 자료일지 불리한 자료일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 보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런 걸 추천드립니다. 변호인을 선임해서 가서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들이 변호인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이제 강압적인 태도는 많이 보이지 않는 편이고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변호인이 동석을 하게 되면 수사관 질문을 변호인이 들어보면 어떤 것에 중점을 둬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좀 방향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수사 자료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이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조사 단계에서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밖에 없는데 당사자가 가시면 사실 그걸 파악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같이 가서 그 부분을 들어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인을 선임하시지는 재량이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어쨌든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수사 단계까지 부분이고요. 그래서 재판에 가게 되면 이제 무죄를 다투시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변호사가 없이 대처를 하기가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판 단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경찰 조사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할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